나는 생물이 너무 좋아, 난 생물학과에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거나 곤충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물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생물학과에 가고 싶어? 그럼 생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교과서를 펴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던 그것들은 여기에 없어. 천문학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별을 보고 예쁜 사진을 보고 나도 저런 거를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천문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왠가 공식에 그래프에 어떻게 그 이미지가 이 공식으로 치환이 되어 있는지는 난 모르겠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유전학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DNA. DNA 좋아요. 너무 익숙하게 쓰는 용어고 그다음에 네. 생물학을 전공한다라고 하면 필수처럼 들어야 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사실상 유전학이라고 하지만 뭐 DNA, 유전자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생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익숙하게 막 여기저기서 듣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혹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의문이 있었어요. 네. 안주현이란 누구인가? 제가 사실 여기서는 이제 초파로 통칭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박사 졸업한 지 N년이 지났고요. 왜 N년입니까? 솔직하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됐던데. 부자랬습니까? 비밀입니다. 아직 10년까지는 안 되는데 거의 10년 됐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초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파리 배아 신경계 발생을 연구했기 때문이고요. 네. 자세한 건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대체 뭘 했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뭘 같이 했냐면 과학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애초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 불만이 많아서 교육계를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대를 갔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꿈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고 이제 뭐 교육계에서 뭘 해보고 싶은 생각으로 과학 교육에도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있다가 대학원에서도 강의하다가 뭐 과학고에도 있다가 서울과학고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본질적으로 연구자라는 생각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항성님 그러시듯이 계속 논문을 쓰고 있고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 저는 과학 교육과 생물학을 전공을 한 건데 사실상 지금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제 연구실이 있다거나 막 고급 장비가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생물 연구를 하긴 조금 어렵지만 또 교육적 연구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연구 현장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특이한 포지션인 거예요. 일반 대학원에 이제 박사학위 하고 졸업까지 다 한 다음에 지금 학교로 딱 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특이한 편이긴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건 이런 건데 왜 저렇게 가르치지? 너무 답답하다.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학교에선 이렇게 하지 않지?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교육 쪽을 연구하다 보면 과학 쪽에 이제 약간의 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 교육이라고 하면 과학을 전공하신 이제 교수님들과 교육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함께 근무를 하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가끔 이제 오해나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뭔가 좀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좀 통합적인 연구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교육을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생물 쪽에서 유전 발생학을 전공했잖아요. 네. 유전 발생학이라지만 사실 이제 발생학 베이스의 유전학이거든요. 그걸 하고 교육 현장에 나와 보니 나는 유전학이 전공이고 되게 재미있게 배웠거든요.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유전을 가르치려고 보면 교과서에 교육과정에 유전학이 들어있어요. 뭐 멘델, 배웠죠. 멘델 나오고 혈액형. 혈액형 나오고 요즘에는 법칙이란 용어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옛날에는 멘델의 법칙 이래가지고 맞아, 맞아. 구별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리의 법칙 그런 거 저는 학창 시절에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도 현장에서 그 부분 정도만 배우고 유전학이 거의 끝이 나요. 그러니까 유전학이라는 건 생물학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거든요. 네. 처음에 항성님 말씀하셨듯이 DNA부터 시작해서 확장이 되면 요즘에 이대한 교수님 계속 하고 계시는 이보디보도 사실은 유전학 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DNA부터 진화까지 아우르는 넓은 범위까지 다루는 이 유전학이라는 파트가 어쩌다가 멘델의 법칙이라는 굉장히 희소한, 어떻게 생각하면 드문
케이스만 남기고 교과서에선 다 사라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칠 때 항상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맨델의 법칙에 따르면 녹색 완두, 노란색 완두 뭐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되는 대립형질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뭐 우성인이 열성인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배우는 가계도 같은 걸 봐도 확률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은 모든 어떤 유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런 식으로 결정론적인 사고가 은연중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증상이 있어? 넌 그럼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 봐. 그 유전자가 너에겐 있고 너에겐 없나 보지? 이런 식의 이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리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맞는 경우가 너무 드문 오히려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지게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뛰어넘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접하는 많은 정보들을 해석하고 싶은데 그게 학교에서 배운 유전학적 지식만으로는 연관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괴리감이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야겠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되냐? 이분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저는 이제 과학자도 고민을 해야 되고 과학 교육자도 고민을 해야 되고 뭐 교사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정하고 나면 그게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과서가 쓰여지고 교과서는 그 교육 과정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교과서를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네. 이제 선생님의 재량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뭔가 추가적인 자료들을 함께 설명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걸 잘 배우고 나서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이제 각가지 시험들을 볼 거고 수능. 수능이라는 네. 사실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일어나지 않고 국가 수준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그 활동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평가까지 연계되는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어 버리면 나머지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이걸 벗어날 수 없는 전체적인 약속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 모든 것들은 바뀌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죠? 생물학 중에서도 유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려면은 뭐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기준이라는 거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돼요. 그 평가는 많은 수험생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수능에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꾸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죠.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풀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유전학이라는 게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제 교육과정 속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전학의 역사와 유전학 교육의 역사를 같이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학문이 발달하는 뭔가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요 속도랑 같이 맞춰서 갈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논문들이 전 세계에서는 출간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구되고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발견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무조건 교과서에 바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잖아요. 과학자 사회에서 합의를 거치고 검증을 거친 그런 정제된 지식들이 보통 교과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신의 과학 연구가 나왔다. 그리고 그게 정말 획기적이고 놀랍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충분한 검증과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는 한 그리고 되게 엄격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교과서까지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전학의 역사와 유전학 교육의 역사에는 당연히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서 대체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배워야 된다는 말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유전이 뭐냐라고 물으면 가장 일반적으로 전 편하게 설명할 때 자식이 부모를 닮는 현상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왼쪽은 스라소니입니다. 네. 스라소니 엄마와 새끼들이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사기인데요. 위에가 이제 엄마고 밑에가 새끼들인데 와. 요즘에 야생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전인데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유전은 어쩌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유전은 이거잖아요. 네.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생물이 너무 좋아. 난 생물학과에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거나 곤충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물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출발을 하죠. 생물학과에 가고 싶어? 그럼 생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교과서를 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던 그것들은 여기에 없어. 오. 천문학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별을 보고 예쁜 사진을 보고 아 나도 저런 거를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천문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왠가 공식에 그래프에 이미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어떻게 그 이미지가 이 공식으로 치환이 되어 있는지는 난 모르겠고 다 똑같아요. 너무 슬프죠.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여줘야 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학문적인 부분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유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멘델의 유전을 가르치는 부분에 나오는 서파들이죠. 뭐 기억나실 거예요, 다들. 뭐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이용할 때 솔직히 재밌으셨나요? 아니요. 그쵸. 1차적으로 많이 잃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금 보신 그 부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쯤에 멘델의 법칙 처음 나오고 초록한드, 노랑한드 여기까지는 우와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숫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학과 생물은 거리가 멀지 않음을 갑자기 얻어맞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통 수학을 안 좋아하는 애들이 생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며들어야 되는 얻어맞죠. 그래서 저걸 배우면서 일단은 흥미 우수수 한번 떨어져 나가고 저거를 간신히 통과한 학생들 고등학교에 가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게 나오게 됩니다. 뭐야? 큰일 났죠. 이게 이제 작년 수능이에요. 아 이거 생물학이에요? 국어 문제인 줄 알았네. 작년 이맘때 봤던 수능에 생명과학 원 선택 과목에 이제 17번, 19번 문항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 파트거든요. 학생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 비유전 이렇게 나눠요, 문항을. 그래서 유전을 풀 거냐, 그 유전을 포기하고 그냥 비유전에 올인을 할 거냐, 요걸 가지고 이제 최상위권과 상위권이 나눠지는 이런 게 생기거든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배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우리가 유전이 뭔지, 유전이 어느 범위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염색체 알아야 되죠. X염색체, 성염색체고, 상염색체고, 구조 알아야 되는 거고,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한 쌍으로 있다는 대립유전자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세포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세포 분열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유전학이라고 배우는 분야에서 커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유전자뿐만 아니라 세포 분열도 배워야 되고 세포 분열을 넘어서서 이게 자손에게 전달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 거냐 그 확률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GG. 저는 되게 많이 응축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것도 과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냐. 저게 문학 작품이라면 세상의 막장 드라마 같은 부분인 거예요.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넣어놨거든요. 물론 이제 아예 안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뭐든지 네.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어나기 힘든 상황일 수 있다. 이 문제를 잘 풀면 과연 이 학생이 학창 시절에 유전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습득한 상황인 것일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의 목표가 요거거든요.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는 거. 요게 이제 공식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격 목적.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죠. 저도 관계자인데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그거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렇게 수능의 목표 자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저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그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유전에 대해서는 저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멘델의 법칙 그림도 그렇고 저 가계도나 저 문제 상황도 그렇고 저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유전 파트의 내용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 위주로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뭐 수능과 교육과정은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의전학에 포함되는 내용들도 물론 맞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유전이라는 현상을 온전하게 배우고 있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배우고 있냐, 어디까지 배우고 있냐, 어떻게 배우고 있냐 이 세 가지가 사실 교육과정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간단하게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의 교육과정 역사를 보면요. 194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게 저희의 최초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저 때는 이제 해방 직후기 때문에 미군정 시기라서 이제 그때 빠르게 어쨌든 교육을 시작은 해야 하니까 간단한 문서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겠다.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작되는 최초의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 1954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건 지금 빨리 나라를 재건해야 돼요. 6.25 직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국가를 빨리빨리 정비를 해야 되고 인재를 빨리빨리 키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적용해야 돼. 당장 써야 돼. 먹고 살아야 돼요. 당장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교육 과정을 보면은 옆에 조그맣게 글씨를 넣어놨는데 정책 실천 요강이라고 해서 저 4가지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간접 침략의 분쇄. 왜 저런 말이 나온 줄 짐작이 되시죠? 간접 침략이 난 간첩 침략의 분쇄인 줄 알았네. 그 당시에 공문서에 쓰였던 용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좀 읽어주시면 되는데 네. 인간 개조, 빈곤 타파, 문화 혁신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과학 교육에서 강조가 된 건 저 중에 빈곤 타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과학과 교육 과정을 보면요, 이제 실용적인 부분, 위생이나 보건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농업이나 실과,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토끼 기르기, 닭 어떻게 키우는지, 기생충에 관한 것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교육 시기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저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당시에 미국에서는 저 스푸트니크 발사로 모든 교육 과정, 그다음에 모든 과학 시스템, 그다음에 모든 사회 체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 당시가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 시기였는데 과학 기술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우주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에 대한 기점에서 소련이 먼저 성공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는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온 사회가 전부 다. 그래서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과학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때 미국 과학 교육에서 엄청나게 큰 혁명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엄청나죠. 그게 가장 큰 변화고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이제 산물들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럴 정도로 학문에 굉장히 몰입이 되었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의 교육 과정에도 맞아.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그래, 일단 배워야지. 배워야 써먹지.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2차 교육과정 시기 보면 기초학력에 굉장히 강조를 하게 돼요.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교육에 힘을 써서, 즉 많이 가르치고 잘 배워서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학이랑 기술이다. 결국 뭐 과학이랑 공학이죠. 그래서 뭐 시기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경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몰입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실험을 되게 강조하게 돼요. 맞아요. 과학 교과의 실험이나 실습도 굉장히 권장이 되게 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3차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지만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탐구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2차에서 지식을 쌓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식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이걸 써먹을 수 있게 다양한 실험도 하고 탐구도 하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늘려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조가 조금 변화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네. 나선 모양 생각하시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구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배운 거를 중학교 때 다시, 고등학교 때 다시 이렇게 계속 나선이 계속 반복돼서 돌아가면 그 경로를 다시 지나가잖아요. 대신에 이 나선은 올라갈수록 지름이 계속 넓어져요. 즉 상위 단계에서는 하위 단계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배우면서 더 확장한 지식을 배운다. 이게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장점이 있죠. 좀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시키니까.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좀 더 효과가 있겠죠. 단점도 있죠. 단점 뭘까요? 학생 입장에서는
지겨워요. 너무 힘들죠. 한 거 또 하고 네, 했는데 그리고 공부할 게 많아요. 많아지죠. 학습량이 되게 많아지죠. 배울 양이 많아지니까 선생님들 맨날 진도 나가기 급급하시고 그 당시 아마 학교 다니신 분들 뭐 교과서를 보면 굉장히 글이 많은 외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암기식, 강의식 수업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를 보면 어쩔 수 없지만 미국 과학교육 변천사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약간 뒤따라가는 면이 있거든요. 영향이 이만큼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3차까지는 학문 중심의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 4차부터는 조금 트렌드가 변하게 됩니다. 4차에는 인간중심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인교육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고요. 이전 교육과정에는 너무 많이 배우느라 힘들었으니 양도 좀 적당히 줄이고 수준도 좀 적당하게 맞추는 작업을 좀 하자. 과학에서 눈여겨보는 용어는 아니지만 역시 교육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용어긴 한데 학습자를 고려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얘네는 그냥 주는 지식을 배우는 애들이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학습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해져요. 어떻게 가르쳐야 잘 받아들일까. 교수학습적인 측면들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활발하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5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학문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어요. 모든 일을 위한 과학이 미국에서 이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이전까지는 우리가 빨리빨리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 80년대 후반에 보면은 막 과학고도 만들어지고 엘리트 과학 영재들 뽑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육성해서 과학자를 만들자 이런 게 되게 우선적이었다면 이제 조금 살만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즉 과학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과학은 필요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위한 과학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보자. 이런 식의 기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5차 그리고 STS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STS는 과학, 기술, 사회의 연계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네. 이제 과학이랑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특별한 게 아니라 사회랑 다 연관되어 있다. 점점점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6차에 오게 됩니다. 6차는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6차는 90년대를 풍미했던 교육과정이죠. 굉장히 훌륭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교육과정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총론이라는 건 이 6차 교육과정 전체의 철학을 담고 있는 문서고 강론은 각 교과에 대한 문서입니다. 근데 총론에서는 보통 이 전체 교육과정을 우리가 왜 만들었고 우리 새롭게 뭘 하려고 해 이런 선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5차까지는 총론에 항상 과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들어있었어요. 네. 근데 6차부터는 총론에서 과학교육 중요성을 언급하진 않아요. 오. 근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그만큼 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이 모두가 그냥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필요한 건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탐구. 역시 모든 일을 위한 과학의 기조가 있고요. 탐구가 여전히 강조가 되고 네. 과학의 대중화 저 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공통과학이라는 교과, 뭐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 이전에는 문이과 상관없이 과학을 엄청 공부해야 됐어요. 근데 저 때는 문과라면 좀 과학을 덜 배워도 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덜 배워도 되니까 덜 배워도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통과학이라는 교과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정도만 배워도 되게 그치, 이런 시기가 됐던 거죠. 이제 7차로 넘어가요. 7차 또 반가운 분들 많으시겠죠? 이제까지 있던 것 중에 각각의 장점을 좀 잘 모아보자. 그래서 뭐 인간 중심 플러스 학문 중심으로 잘 버무려 보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즉 공통 과정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선택을 좀 해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으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배우게 하고 2학년, 3학년 때에는 문과인지 이과인지 자기가 선택하는 계열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만 배우게 하자. 이게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7차라고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뭐야 최근에도 교육과정 바뀌었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7차까지는 전면 개정이라고 해서 전체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사상부터 아예 그냥 철학부터 새로 정립을 하고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자주 바꾸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차라리 시대가 워낙 빨리빨리 변화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거기에 적응해서 바꿔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7차부터는 2007 개정, 2022 개정 이런 식으로 수시 개정 체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20
2022 개정이 처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현재 1학년입니다. 선생님이 딱 짚어주니까 정확하네. 네. 근데 이제 어떤 흐름을 봤을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공부를 많이 시키면 그 다음에는 항상 줄이고 줄이면 줄이는 대로의 문제가 생겨서 그걸 방어하려고 또 다른 게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많이 배우면 힘들고 적당히 배우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생각지 못하게 각 과목별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생물에서도 문제가 터지게 되겠죠. 선택을 한다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 선택하지 않은 건 배우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면 이게 얘네가 이걸 뭘 배워나가겠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못했다고 생각을? 왜냐하면 애들이 뭘 선택할지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그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죠.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통 과목에 그걸 집어넣는다는 건데 그런 공통 과목이 너무 이렇게 터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선택형 교육 과정의 맹점이 돼요. 이거 제가 옛날 논문 쓸 때 정리했던 표인데 지금까지 봤던 이 전체 교육 과정 중에서 네. 생물 파트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를 간략하게만 정리를 한 거예요. 잘했다. 1차 교육 과정 보면요. 생물 파트만 본 거니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